네, 화합과 인정을 통해 올바른 토론 문화를 만든다. 젠틀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정민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젠틀 토론인데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진행 방식 먼저 말씀드리고 토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 토론은요, 기성세대 전문가 1인과 청년세대 학생 2명이 2대1로 토론을 펼치게 되는 방식인데요. 각 토론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1,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협의점을 찾는 것들 다들 아시죠? 오늘도 또 어떤 토론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토론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림과는 확실하게 좀 다르고요. 일단 남학생 2분이 나오게 되셨고, 네, 그리고 이민영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확실히 일단 외관 세대가 상황,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론도 역시나 분위기가 또 초반에 일단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또 중요할 텐데요. 또 주도권을 잡고 쥐고 가는 것도 역시나 중요한 거예요. 정치부 기자 이 대화를 해서 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정치부 기자분이시면 그 어떤 누구와도 대화할 때 네. 논리적으로 지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맞다는 취지로 충분히 예. 이 논리를 전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의 토론이 이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의 준비된 젠틀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공직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사전에 미리를 또 정보를 확인하고 또 찬반 카드를 통해서 랜덤으로 입장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제는 청년 세대가 찬성이고요, 기성 세대가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 토론에 앞서 양쪽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 2분이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공직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 저희 찬성 측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투표는 바로 그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우리 선거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공직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온라인 투표는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편의 그 눈을 쳐다본다는 것이 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눈을 똑바로 보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으시죠? 항상 자신감이죠. 네.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투표율이 고프죠.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의 득표수가 약 1,300만 표, 전체 유권자 수 대비 33.1%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왜 투표율이 낮은지, 또 어떤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지 꾸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투표일에 더 바쁜 자영업자, 휴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나 특수직 종사자, 장애인이나 재외국민 등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결과 또 투표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행 오프라인 투표 방식은 투표소나 투표 관리 개표 인력, 투표용지나 물자 등 선거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합니다. 선거에 따라서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여서 재검표를 요청하거나 혹은 선거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투표소까지 가서 직접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유사시에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지금 현행 투표 방식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도 또 해결할 수도 없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다면 선거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선거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측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공직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저는 신뢰도라고 신뢰성이라고 꼽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투표는 해킹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마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람이 의심이 많으면 힘든 것 같아요. 온라인도 믿기 어렵고 네. 손으로 해도 믿기 어렵고, 이게 사람마다 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선거나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오류, 단순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선거의 신뢰도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쌓아온 선거의 신뢰도라는 우리가 무형의 가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고, 이거는 1, 2년 안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또 큰 문제는 이게 인터넷 온라인 투표라는 것은 분명히 배제하고 차별하는 계층을 만들게 됩니다.
뭐 우리 같은 뭐 청년 세대나 아니면 중장년 세대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년 세대는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 곳곳에 온라인이나 뭐 키오스크 이런 게 많아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투표까지 온라인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 노년층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의 4대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호사님, 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솔직히 편하고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연휴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연휴에도 되고 네, 뭐 네.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이미 시행 중인 나라도 많은데다가 야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도 좀 이러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선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이런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이 선관위에서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2021년 10월까지 무려 1,600만 명, 오. 17,000여 건 선거에서 이미 활용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사용됐던 이렇게 네. 사례가 있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 투표에 대한 사회적 불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온라인 투표가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여러 대학교의 총학생회 투표라던가 뭐 아파트 주민 투표 이런 데서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요. 뭐 별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고요. 그리고 해외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토니아,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32개 주와 브라질, 러시아에서도 공직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온라인 투표회라고 말을 하면 너무 신기술이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례에서 온라인 투표가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무사고로도 운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투표가 공직선거에 도입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진 않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뢰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공직선거 한번 사례를 보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선거를 할 때마다 꼭 당선되지 못한 측 혹은 패배한 측에서 선거의 정통성을 제기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다른 거는 아니라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02년부터 대선에서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이라는 일종의 온라인 투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애리조나주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 애리조나주는 원래 우리의 텃밭이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메리코파 카운티라는 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결국 6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 과정만으로도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재검표를 진행하고 뭐 투표기를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 물적 낭비, 인적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서로 배웠던 1960년도에 4.19 혁명을 초래했다는 3.15 부정선거가 있잖아요. 선거나 투표 그리고 개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2022년인데 2020년도에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가온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사들은 사전투표, 우표투표 하지 말자. 왜냐? 거기는 뭔가 부정투표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면 저는 사회의 혼란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빨리 본인의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사회에서 투표에 대한 불신과 그런 반론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온라인 투표라는 그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아직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아직 온라인 투표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온라인 투표라고 하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그런 온라인 투표의 사례를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그 해킹의 가능성을 차단을 하거든요. 제가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전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 카드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와 그리고 투표가 전송되는 과정이 전부 암호화돼서 전송이 돼요.
그리고 이 암호화된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표값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만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뭐 저 또한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검표에 논란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재검표 논란이 사실 오프라인 투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17대 총선에서 투표용지 84장이 뒤늦게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투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16대 총선에서는 3표 차이로 패배했던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을 했고 그 결과 2표 차이로 좁혀지긴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투표의 한계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투표의 그런 기술적인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오프라인 투표보다 신뢰도가 더 높아지진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K보팅 시스템으로 투표를 하게 된 두세 번 정도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소속한 그룹에서 대표를 뽑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룹별로 투표율이 15%, 16%, 38% 누가 봐도 굉장히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20, 30대 젊은 기자들이었고 스마트폰으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아주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제가 최근에 체험을 했고요. 기자분들이 그랬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럴까요? 저건 조금 그렇죠. 저는, 예. 소수의 예. 그런 표본이기 때문에 일반화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율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사전투표제를 2013년도 재보선부터 도입을 했잖아요.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이미 투표율이 꽤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2020년도 총선에서 66%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직전 총선이랑 비교하면 약 8%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였고요. 뭐 대선과 지선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표율이 꽤 높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 7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총선이나 지선은 60% 정도니까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반대의 약간 직구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 투표율을 마냥 높이는 것이 맞는가?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일종의 그런 유권자들의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을 마냥 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건 뭐 말이 될수 있죠. 그렇죠. 기권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만약 우리의 모두의 과제가 투표율을 제고하는 거라면 뭐 의무 투표제 같은 거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의무 투표제에는 선뜻 동의는 안 됩니다만 그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는 온라인 투표가 그렇게 능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K보팅을 아직 직접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직접 투표하신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낮은 그러게요. 투표율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투표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 전과 후로 투표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금 타당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투표율이 상승한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온라인 투표 K보팅이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사용이 됐잖아요. 네, 한 예로 동의대에서는 2015년 53.4%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었는데 온라인 투표 도입 후에 78.7%로 크게 투표율이 상승을 했고 고신대에서도 59%에서 78%로 온라인 투표 도입 전후로 투표율 차이가 크게 나는 사례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단순히 이런 투표율 상승이 무작정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개인적인 일, 출근 등을 든 사람들의 비율이 선거를 치르기 전 1차, 2차 조사에서는 1.1%, 1.4%를 차지했는데 선거를 치른 후에는 16.9%로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실제로 막상 투표일이 되니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바빠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투표를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투표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온라인 투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생각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 사정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갑자기 우리 다 모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 선거 때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런저런 귀찮다든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것은 약간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저의 전제는 온라인 투표라는 것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까 물론 그 블록체인 막 과학기술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내가 과학에 무지해서 그런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긴 했는데 저는 저의 생각에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막연한 온라인 투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면서까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투표율 얘기를 좀 전에 하셨으니까 사전투표제라는 게 이제 많이 안착이 됐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투표율을 상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일 전에 이틀 정도를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날짜를 조금 늘린다든지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투표율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선거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온라인과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노령 인구를 배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배제가 될 수 있고요. 인터넷이 뭐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분명히 연결되지 않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연결이 되더라도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에 익숙치 않은 유권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60대 이상권자가 제가 알기로 한 24에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0대로 높이면 한 11에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다들 스마트폰 잘 쓰시니까 뭐 60대는 차치하다고 쳐도 70대 이상은 아직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 10%가 넘는 유권자를 배제하고 가야 되느냐 혹은 차별하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온라인 시스템 전 국민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코로나 백신 예약 같은 거, 뭐 재난지원금 신청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대이신데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게 투표에 도입이 된다면 자식들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뭐 엄마 왜 여기 뽑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충분히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장면이 나중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점점 이게 온라인 투표가 도입이 되더라도 뭐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한다고 하면 뭐 60대, 70대까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세상이 뭐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가진 그 현 상황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매장에서 요즘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어르신분들이 주문하기가 어려워서 막 알바분한테 도움 요청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온라인 투표를 도입을 한다면 현재의 오프라인 투표를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온라인 투표만으로 이제 온라인 투표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상 투표라고 하는데 이제 배에서 장기간 머무르시는 분들이 선거일이 되면 이분들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한 예산만 이제 수십억 원에 달하거든요. 재외 국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우리나라 투표소가 군데군데 설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한 번 하려면 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그런 노년층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분들의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대신 투표를 하거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현재 한국전자투표라는 회사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뭐 지문 인식이라던가 페이스 아이디,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한다면 대리 투표 문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옆에서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못 될 것 같아요. 네. 주무시는 아버지 지문 찍고 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뭐 투표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는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방금 이제 선상 투표랑 재외 국민 투표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 좀 약간 약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정치부라서 정치권을 출입하면은 지금 정치권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선상 투표랑 재외 국민 투표의 그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당에서는 재외국민 우표 투표를 도입하자 이런 뭐 얘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은 맞지만 아까 이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더라도 당분간은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비용이 두세 배로 드는 부작용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 투표가 뭐 키오스크 방식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기를 사용한 방식이 있긴 한데요. 그 2008년도에 그 선관위가 고민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선거 시행에 당시 추산을 해보니까 2천억 원 정도가 든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나 봤더니 터치스크린 투표기가 한 대당 가격이 1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 조회 단말기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한 대당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전국에 깔려면 그때 기준으로 터치스크린 투표기가 6만 3천 대, 그리고 선거인 명부 조회 단말기가 4만 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08년 자료니까 뭐 10년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추산을 하면 최소 2천억 원이지 더 많은 금액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돈을 아끼려고 온라인 투표를 뭐 했다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논거 중에 이번에는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짚어드렸고 그 구체적인 근거로 첫 번째로 이제 오프라인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재검표에서 재검표의 문제를 이제 차단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주장한 처음 도입 시기에 병행을 하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두 비용이 모두 다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어떤 제도든 초기 도입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의 경우에는 처음 도입을 했을 때 든 이후에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한번 기기를 사놓으면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추후로 볼 때 매해 계속해서 선거 인력을 뽑는 것보다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오프라인 선거의 경우에는 매 선거마다 새롭게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것 같은 비용들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저희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이번 제20대 대선에 배정된 총 예산이 2,836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거나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선뿐만이 아니라 총선, 지선, 여러 가지 공직선거를 다 합치면 이 비용은 매번 선거가 돌아올 때마다 막대하게 발생을 할 텐데,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서 온라인 투표가 정착이 된다면 이런 비용을 크게 아낄 수가 있겠죠. 저도 대선을 취재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몰랐네요. 2,800억인 걸 알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할 것 같은데요. 그 2,800억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번에 투표 관리 등등등이 1,000억이면 이제 나머지 부분도 분명히 고정값이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니까 굳이 따지면 더 고정값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마냥 온라인을 해서 세이브되는 그 아끼는 게 뭐 30% 많다면 많고 약간 상대적으로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거는 투표마다 뭐 필요한 금액이니까 그거는 아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전에 그 애리조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희는 해보지 않은 방식이라서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애리조나의 그 메리코파 카운티에 있는 뭐 투표기 같은 걸 다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제가 그 미국 기사를 찾아봐도 얼마가 이제 낭비가 됐는지는 없던데 막대한 뭐 그 금액이 낭비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투표 방식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낭비, 뭐 술검으로 하는 낭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온라인 투표가 도입이 돼도 같은 사례, 뭐 예를 들면 불복이라든지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가 제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때도 그 투표기를 교체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비용이 결국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비용을 그렇게 절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도 2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과연 투표기가 있다면 그것을 뭐 10년, 20년 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처음 초기 도입 비용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도입되는 비용이라면 그게 결과적으로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비용 절감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온라인 투표랑 오프라인 투표가 둘 다 비용이 비슷하게 들더라도 좀 본질적인 차이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렇게 앞에 자기 차례일 때 논리적으로 막히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쉬운 게 아니죠.
일단 오프라인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실 머니라기보다는 전 리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나무들, 그 종이를 인쇄하기 위한 나무들, 홍보 자료에 따르면 매 선거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에만 뭐 나무가 몇십만 그루가 희생이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원과 그런 비용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투표에서 재검표 논란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투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이것을 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표 사례를 많이 찾아봤지만 재검표를 해서 결과값이 달라진 적은 없지만 그 표값은 항상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승패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표값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반면에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이제 좀 본질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란이더라도 조금은 진일보된 논란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온라인 투표를 도입을 한다면 이 방식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종류의 방식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투표와 개표를 유선으로 한다. 아, 현물에 네. 도장 찍어서 한다고 유선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 유선을 어디서 할 거냐? 결국 네. 그 차이겠어요. 일단 투표장에 일정한 곳에 이제 키오스크 뭐 네. 우리가 음식 주문하듯이 장비를 선관위에서 일정한 곳에 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와서 온라인으로 투표한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키오스크 투표냐 아니면 원격 인터넷 투표냐 이런 식으로 좀 갈릴 네.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 치열해져가고 있는 2라운드였었는데요. 2라운드 여기서 종료가 됐고요. 이어서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3라운드 경우는 찬반이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저 눈빛 뭐죠? 그냥 말 그대로 어이가 없어 하고 있는데요. 준비해 오신 자료를 못 쓰시는 경우가 야, 있어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반대인가 그럼? 반대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온라인이 무조건 맞습니다 였었는데 온라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야, 이거 좀 머리 많이 아파질 겁니다. 3라운드는 총 10분간 자유 토론으로 이어지고요. 합의점 도출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찬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작전 타임이 소용이 없는데. 예. 그럴까? 그래. 고르면 돼. 작전 타임 고르실 거예요? 아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먼저 하실래요? 저 지금 머리가 까매가지고. 네, 예. 저도 제가 먼저 할게요. 저희가 갑자기 반대측으로 바뀌었는데 제 생각에는 반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투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 사례도 그렇고 백신 예약만 하더라도 사실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의 백신 예약을 대신 해주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익숙하시진 않으신데 그래가지고 온라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도 어렵지만 먼 미래에는 가능할까도 사실 좀 뭔가 확신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네.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반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좀 입장을 바꾸려니까 굉장히 표리부동하고 그런 간사한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뭐 투표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저희 사내 시스템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늘 약간 그런 불신이 있었어요. 좀 조작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뭐 저기 윗분들이 몰래 보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신기하게 또 그런 의혹을 굳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이번에는 중앙선관위 시스템으로 해보자 그랬더니 확실히 이게 공공기관, 그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공신력, 권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불신과 의혹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신뢰도의 문제가 중앙선관위의 주체라면 일반 막연한 온라인 투표에 대한 신뢰가 단숨에는 안 되겠으나 시간이 왜 비웃으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서로가 좀 재미는 있을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신뢰도가 좀 쌓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간 막연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논리로 지금 저를 설득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 유권자도 뭐 과학기술, 뭐 블록체인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막연한 신뢰도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라지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나 혹은 정치인들이 뭐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면 충분히 신뢰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정치인이나 정책가나 이제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저는 그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사가 워낙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뭐 그런 것들이 전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다 한들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건 사실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그런 것과 별도로 온라인 투표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그리고 그런 것을 설득하는 그런 모든 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그런 감안해서라도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를 보충을 하자면 그 사전투표도 2013년 재보선에서 먼저 일단 써보고 그 다음 해에 전국 선거로 확대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투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단위 선거에서 시작을 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효용 가치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재보궐선거 뭐 뻑하면 하잖아요. 그럴 때 재보궐선거에서 일단 해보고 그러면 그래봤자 뭐 일부 지역에서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처럼 그런 식으로 해보고 장단점이나 뭐 비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충분히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지점 뭐 이 부분은 문제라는 지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K보팅 사용료가 많다고 해도 사실은 되게 작은 기간에 그런 게 누적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직선거에서 도입을 해보되 대신에 재보궐선거 같은 거에서 먼저 도입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재논의를 해도 저는 그게 뭐 절대 늦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보궐 선거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선거에 먼저 도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자라는 주장이 저희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느꼈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찬성 측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점은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도 사례를 들어주셨듯이 이런 온라인 투표 방식이 비밀 투표의 원칙을 이제 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뭐 어떤 말씀하신 예를 든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특정 후보에 이렇게 투표하는 것을 권유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누군가 제3자가 내가 투표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비밀 선거의 원칙은 이제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더라도 한 투표소에서 모아서 사람들을 온라인 투표를 시키지 않는 한 이런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근데 또 그렇다고 사람들을 투표소에 모아서 온라인으로 거기서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키자니 그러면 사실상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을 때 얻는 실익이란 게 거의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점이 이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때 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왜 아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죠? 서로 입장이 바뀌는 게 더 서로 좋았나 봐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쏙쏙 빼먹으면서 얘기를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리 투표나 이제 투표 대리 투표를 아까 얘기하셨었고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건 대리 투표는 아니고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약간 개입이 된다는 것이 이제 선거 결과를 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까 생체 인증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요즘에 다 지문, 뭐 홍채 이런 거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대안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신형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론 진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든 뭐 키오스크 방식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뭐 대리 투표의 문제나 그런 개입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이제 그런 대리 투표 문제는 사실 지금 뭐 이번에 대선 뭐 경선 같은 데서도 계속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기는 한데 그게 이제 약간 작은 일종의 소동으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일종의 해프닝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네. 그런 기술적인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뭔가 온라인 투표를 하자 이러면 예를 들면 선거일이든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 너 투표했냐? 아니 안 했는데 그럼 지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왠지 그런 광경이 잘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할까? 왜냐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받아쳐야 되는데 아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자님도 아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면은 네. 확실히 우리 기자님이 좀뭐 분위기 자체를 좀 주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숨기고 말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직접 비밀 선거 이런 선거 사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사전 투표제 같은 경우가 일부 지금 정치 단체에서는 사실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는 운동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얘는 어떤 A 후보가 우세했는데 표가 없으니까 B가 우세하더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전 투표 자체에 대한 불신도 일부 존재하는 상황인데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면 이런 것들을 과연 잘 설득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추정컨대 3명 다 문과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조금 약해서 아까부터 막 블록체인, 막 생체인식 이런 게 나오면 좀 약하기는 한데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지점에서 잠깐만 제가 지금 다시 헷갈렸어요. 잠깐 입장이 잠깐 헷갈렸어요. 예. 저 찬성이죠. 예. 예, 맞아요. 과학자분들이 훌륭한 기술로 이미 충분히 이런 오류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것이다.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그거를 우리 문과 3명이 앉아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학자분의 얘기를 들으면 바로 저희 같은 문과는 바로 납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예.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점을 또 이제 각자 찬반을 바꿔가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 제도가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투표율 제고나 뭐 접근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효율적인 선거 관리 같은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합의안으로서 협의점으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제 재보궐 선거 같은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 먼저 사전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비용 분석을 하는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네,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을 네,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보충해 주실 점이 있으면은 아니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네.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조금 사실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거에든 의혹을 제기하는 뭐 세력 혹은 정치인 혹은 뭐 유권자들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저희 시민 의식과 유권자 의식이 그렇게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시민 의식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였죠. 공직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 허용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였습니다. 이번 토론도 양측의 의견을 모두 참고해서 협의체 노출에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토론이라면 이렇게 쉽게 합의 이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서로 이제 상대방 입장, 주어진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반대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두 가지 입장을 다 사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좀 넓어졌고 그래서 결국 합의가 쉽게 도출된 거 아닌가, 젠틀하게 결론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저희 방송 이름처럼 젠틀 토론이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중재자가 없이 평화롭게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주제를 통해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화합을 그려봅니다. 젠틀 토론 또 다른 주제로 계속됩니다. 기간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보면 그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면이 있지 않나. 선거운동의 자유랑은 저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